그렇게 막 죽고 싶은 마음, 무기력한 마음, 그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야. 그 의지로 살아봐. 그렇죠. 그 야, 말이네. 죽고 싶은 그 마음으로 너 사는 거야. 지금 의지가 약해가지고 맨날 죽음 타령이고. 이거는 정말 그 사람한테 죽으라는 것과 같아요. 오늘 책은 바로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경청은 자세, 네. 공감은 표현이 중요하다고. 네. 그래서 우리가 네. 사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모두가 좋아하죠. 그래서 여성들이 호감을 느끼는 남자들의 특징이 내 말을 진짜 잘 들어주는 남자. 잘생긴 네. 남자 아니었나요? 제가 살아보니까 약간 그건 같은데. 처음에는 여자들은요, 잘생긴 남자한테 끌렸어요.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자들은 내 이야기를 경청해주는 남자한테 호감도가 훨씬 높아졌어요. 외모가 아주 아닌데도 너무나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하는 남성들의 비결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잘 들어줘요. 우리가 유재석 씨를 심리학의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면 네. 그분은 막 말을 재밌게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의 얘기를 굉장히 재밌게 듣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재밌게 들어주니까 상대가 자기 능력의 200%를 발휘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 프로가 재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우리가 상대의 얘기를 들을 때는 정말 리액션을 좀 잘 해야 합니다. 김 작가님처럼. 열심히. 네. 자, 그럼 또 이 관계를 성장시키는 대화법은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칭찬만 하나 배워볼게요. 칭찬이요? 자, 우리가 상대를 칭찬하면 친해진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칭찬하는 방법은 정말 잘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상대에게 호감을 살 수 있는 칭찬법, 또 상대를 키워줄 수 있는 칭찬법을 알아야 하는데요. 자, 칭찬의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이루어낸 결과를 칭찬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좋은 행동을 칭찬하는 걸까요? 결과보다는 가정이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으로만 한번 볼게요. 내 가족에게 칭찬을 통해서 그의 행동을 좋게 변화시키고 싶다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초등학생 애가 영어학원에서 만점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아들 영어 시험 만점 받았어. 대박. 앞으로도 기대할게. 너 앞으로 쭉 만점이야. 이거 좋은 칭찬법이 아니라는 거죠. 머리 좋다, 그리고 너 공부 잘한다 라는 칭찬을 어려서부터 애한테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굉장한 불안과 강박을 갖게 돼요. 그래서 성과를 많이 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공포를 느끼는 거죠. 네. 그래서 애들 중에 왜 막 학력 위조하고 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있었죠. 미국에서 뭐 명문대 2군데 다 붙었다. 신문 인터뷰까지 다 했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다 조작한 거였어요. 이유는 어려서부터 부모님도 동네 사람도 다 머리 좋아 똑똑해 1등이야 계속 그러니까 그 프레임에 갇힌 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머리 좋아, 그리고 너 공부 잘해, 결과를 칭찬하는 건 결코 그 사람을 키울 수가 없는 칭찬이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행동을 관찰하다가 그 과정을 칭찬해주면 그 아이를 10배, 20배 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 100점 맞았어? 대박. 근데 그거 100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야, 아빠는 학교 다닐 때 10분 앉아서 단어 외우는 게 그렇게 힘들어서 5분마다 냉장고 문 열어봤어. 근데 너는 30분씩 앉아서 단어를 외우더라. 엉덩이 힘 그게 너 결국은 그게 이기는 거야. 경쟁력이야. 너 엉덩이 힘 아빠가 진짜 박수를 보낸다. 그렇게 좋은 행동을 포착해서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면 우리 뇌에 행동의 스위치에 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아빠가 보는 데서 1.5배, 2배 더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좋은 행동 잘 관찰하고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응. 그렇죠. 사실 결과는 눈에 다 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정을 칭찬해 줄 때 맞아요. 훨씬 네. 기뻐하는 것 같더라고요. 핀란드에서는 가족 교육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네. 학교에서 학부모 교육을 아이들 교육만큼 핀란드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합니다. 근데 핀란드 학부모 교육을 제가 참관하고 깜짝 놀란 게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강조하는 게 아이의 단점을 지적하지 마라. 잔소리하지 말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불안해서 그거 못해요. 그렇죠. 이 단점을 지적해서 내가 뜯어고치지 않으면 이 새끼 이거 잘못 크면 어떻게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단점에 주목하게 되면 정말 아이와 부모의 관계만 멀어지고 행동의 스위치는 불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단점을 말하고 싶을 때 꼭 참고 이 아이를 잘 관찰해 보면 좋은 행동을 할 때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 순간에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행동의 파이를 늘려주면 안 좋은 행동의 파이는 자연 소멸한다. 이게 핀란드 교육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가까운 관계일수록 단점은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고 장점을 발견했을 때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칭찬해주자. 장점을 살려줘라. 네. 그러면 특히 이 사람 앞에서는 이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은 스스로 하기 싫어지는 거죠. 네. 자, 그럼 장점과 좀 연결해서 좀 긍정을 이끌어내는 대화의 기술 같은 거. 긍정. 네. 우리가 좀 부정적인 사람과는 대화를 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제가 김 작가 TV 보면서 제가 이제 저는 이쪽 전문가니까 김 작가님의 그 말하는 그걸 제가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어요.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이 구독자 54만이 야.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왜냐면 이걸 네. 보면서 여기서 우리의 얼굴 표정과 네네. 우리의 대화가 나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표정은 굉장히 순진한 표정. 실제로 뵈니까 훨씬 더 순진한 표정이에요. 인상이 되게 좋으세요. 아, 부끄러워. 이거 우선 장점. 네네네. 그 다음에 부정적인 단어를 김 작가님이 네. 거의 쓰지 않으세요. 아. 예. 우리가 보면요. 이 좀 평소에 굉장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까칠한 사람들이 네. 평소에 대화하는 걸 녹음해서 그 녹음을 풀고 단어 추출을 해보면 부정적 단어를 60% 이상 쓰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항상 낙천적이고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들의 대화에서 단어를 추출해보면 긍정적인 단어, 좋은 감정을 유발하는 단어를 60% 이상 쓰고 있습니다. 그건 우울 지수랑도 일치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쓰는 단어가 그 사람의 인상과 관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감정을 유발하는 단어. 행복하다, 기쁘다, 상쾌하다, 만족스럽다, 좋아 보인다. 긍정적인 단어를 인터넷에 긍정적 단어 이렇게 쳐도 되고요. 제 책에 목록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강의할 때 이 제 책에 있는 그 좋은 감정을 유발하는 단어 하루에 한 번 소리내어 읽으라 그래요. 우리의 뇌는 내가 소리내어 읽어본 단어를 나도 모르게 또 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단어를 많이 쓰면 상대에게도 좋은 감정을 유발시키고 그리고 서로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긍정으로 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럼 좀 쓰지 말아야 할 단어들 좀 어떤 게 있나요? 뭐 이게 그 지금 박사님께서 그냥 제가 질문 드렸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요즘 평소에 쓰신 말이 아니라 많이 쓰는 말이 이번 생은 망했어. 짜증나. 되는 일이 없어. 이런 말들이요. 무의식 중에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그냥 내가 뱉은 말 같지만 그런 단어를 귀로 들은 오감을 통해서 그 단어를 들은 사람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스트레스 지수를 높여줍니다. 상대에게. 예. 진짜 사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과 계속 오래 있으면 좀 힘들어하잖아요. 사람들이. 자, 그럼 우리가 또 처음에도 얘기했던 건데 이게 사실 내 감정을 말로 좀 꺼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면 합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맞아요. 건데 내 감정을 좀 말로 표현 못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맞아요. 좀 어떻게 하면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아니면 그보다 좀 상대방이 좀 듣기 좋게 좀 꺼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거 해보면 좋아요. 우리가 누구나 돈 내고 상담을 좀 받고 이럴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많잖아요. 내가 누군가와 갈등 상황에 있을 때 내일 만나서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종이에 한번 써보는 겁니다. 내일 만나면 무슨 얘기 할까? 예상되는 질문, 나는 이 말을 해야지. 우리가 내 감정을 종이에 써보면요. 내 감정이지만 제3의 시선으로 객관적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 나서 첨삭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글쓰기 치료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제가 저랑 대화를 해요. 굉장히 화나고 막 짜증이 많이 날 때 저는 무조건 제 차로 갑니다. 그리고 종이에다가 제가 써요. 상미야, 왜 이렇게 화가 난 거야? 예, 그럼 제가 써요. 아니, 이러고 이래서 저 새끼가 뭐 저 사람이 이래서 내가 막 너무 화가 나. 그 다음 물어요. 그럼 너 어떻게 하고 싶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욕하고 싶어? 때리고 싶어? 막 다 써도 돼요. 데스노트인데요, 거의. 다 써도 돼요. 막 욕도 씁니다. 다 써요. 그러면 3단계가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행동하는 게 상미 너한테 이득이 될까? 욕하고 싸우는 건 나한테 이득될 게 0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쓸 수 있어요. 아, 너무 화는 나지만 그래봤자 내가 손해니까 우선 며칠 있다가 만나자고 하자. 며칠 있다 만나면 내가 먼저 질문부터 해보자. 너 나한테 섭섭한 게 뭐야? 네. 우리가 화난 사람한테 너 왜 나한테 화내는데? 이러면 싸움으로 가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화낸 이유는 사실 나한테 섭섭한 게 있어서 화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왜 화내? 보다 나한테 뭐가 섭섭해? 이렇게 물어보면 완전 달라져요. 상대가 나를 대하는 게. 나한테 뭐가 섭섭해? 그러면 아, 내가 섭섭하다는 걸 얘가 공감했구나. 때문에 나 이래서 섭섭하고 이래서 섭섭해. 우리가 단어를 좀 바꿔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뭐 크게 다른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상대방이 맞아요. 받아들이기엔 너무 다른. 네. 상대가 나한테 계속 짜증을 내요. 그러면 야, 어디다 대고 짜증이야. 너 자꾸 나한테 짜증 낼래? 당신 오늘 늦게 들어와서 왜 계속 짜증 내는데? 이러면 싸움으로 가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묻는 거죠. 밖에 속상한 일 있었어? 앉아봐. 내가 들어줄게. 뭐가 그렇게 속상해? 왜 자꾸 나한테 짜증으로 표현해? 뭐가 속상한지 말해봐. 들어줄게. 얘기해봐. 이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바로 우는 사람도 있어요. 공감받았다라는 마음이 주는 위안은 엄청나거든요. 그쵸. 왜 화내? 왜 짜증내? 라는 말 대신에 네. 왜 속상해? 왜 섭섭해? 예, 속상해와 섭섭해로 다 교체가 돼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데 아주 유리합니다. 그런 공감, 이해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내가 받으면 되게 좋지만 맞아요. 사실 나는 내가 바꾼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바꾸기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한마디로 상대방의 그런 날카로운 말들이 나를 도려낼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상대방의 말에 좀 우리가 휘둘리지 않으려면 그럼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겸손한데 질문을 되게 잘하거든요. 김 작가님 되게 겸손한데 질문을 되게 잘해요. 맞아요. 우리가 이때까지 말하는 걸 얘기했다면 더 중요한 건 듣는 거거든요. 그렇죠. 듣는 게 70이라면서요. 맞아요. 왜냐면 정말 듣기 힘든 말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내 목에 필터를 장착하고 필터로 걸러서 내는 걸 지금까지 얘기했어요. 그쵸? 근데 귀에도 필터를 꽂아야 돼요. 여기 더 센 게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아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비폭력 대화를 만든 마실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듣기 힘든 말에는 네. 플리즈가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듣기 힘든 말엔 플리즈가 있다. 그렇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족끼리 서로 막 잔소리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김 작가님이 가족에게 들었던 말 중에 굉장히 듣기 힘들고 듣기 싫었던 말 하나만 말씀해 보실까요? 엄마 결혼 언제 하냐? 맞아요. 일주일 만에 얘기해요 아버지가. 네. 야, 너는 결혼 언제 할 거냐? 야, 네 친구들 다 갔는데요? 그러니까요. 올해도 못 가냐? 올해 12월이다, 12월.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 비난으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모든 말엔 플리즈가 들어있어요. 그 필터를 작동시켜야 돼요. 아버지는 맨날 저만 보면 그 얘기예요가 아니라 필터를 작동하면 아버지의 말속에 어떤 플리즈가 있죠? 너가 지금 결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아프구나. 어. 네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내 아들이 이렇게 잘생기고 똑똑하고 돈도 잘 버는데 장가를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 아빠가 너무 속상하다라는 플리즈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6초만 멈출 수 있으면 이 필터를 통해서 상대방의 말을 플리즈의 필터로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6초는 숨 한 번 크게 들이쉬고 후 내뱉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듣기 힘든 모든 말 속에서 플리즈를 찾아내자. 그래야 내가 화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입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내 귀라도. 그 주둥이는 막을 수 없지만 내 귀에 필터를 장착해. 이놈 주둥이를. 네. 야, 그러면 어쨌든 근데 그렇게 내가 필터도 하고 하지만 네.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고 많잖아요. 맞아요. 좀 저는 우리 마음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걸 좀 내 마음을 읽는 뭔가 방법이라든가.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글을 써보자라고 네. 했는데요. 정말 저도 막 늘 힘든 사람들, 뭐 재소자, 네. 그리고 직장인, 그리고 뭐 또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겪은 분, 이런 힘든 사람들만 상담하다 보니까 제 삶 자체가 힘든 사람과 대화하는 게 저의 일이에요.
너무 저도 힘들어지죠. 힘드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우선은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코로나 오기 전에는 철인 3종 경기 일반부에 들어와서 오.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 오고 운동을 안 하니까 막 살이 막 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하루에 2만 보 걷기. 걸으면서 제가 끊임없이 저 자신과 대화를 해요. 타인과 대화를 하는 걸 좀 멈추고 나 자신과 대화를 좀 하는 겁니다. 제가 밀폐된 공간에 있을 때는 종이에 쓰면서 상미야 왜 화났어? 뭐가 힘들어? 너 뭘 원해?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너한테 이득이 되겠어? 종이에 쓰면서 보고요. 그리고 밖에서 걷는 건 정말 중요해요. 우리 뇌에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하루에 몇 분 햇볕 받으면서 걸으면 세로토닌이 하루에 필요한 100%가 나올까요? 30분? 오, 20분만 걸어도 나온대요. 20분에서 30분. 걸으면 세로토닌이 나오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로토닌이 감정 조율을 하는 명약이에요. 그래서 나의 감정을 잘 조율하면서 평안한 상태로 돌아오게 해요. 그때 내 마음에서 진짜 원하는 게 뭐고 내가 뭘 요구하고 있는지 나의 욕구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많은 부분을 또 해결해 줄 수 있죠. 네. 운동 및 네. 산책 그리고 네. 스스로와의 대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뭔가 나의 감정을 글로 써보는 것들 맞습니다. 이런 연습이 쌓이면 좀 나를 내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네. 자 그럼 좀 거기서 내 마음을 읽다 보니까 내 마음이 굉장히 아픈 상태예요. 우울증 같은 이제 사실 요즘 우울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아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감을 느끼신 분도 있고 또 제 주변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잃어서 일자리가 사라져서 힘든 분도 있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좀 우울증을 겪어서 약을 먹어본 적도 있고 심리 상담도 한번 받아본 적이 있고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을 그까지 한번 가본 적도 있거든요. 이 우울증을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 박사님은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박사님도 우울증을 겪으셨고 네. 그리고 또 그런 분들과의 담아 상담을 많이 하셨잖아요. 좀 어떻게 하면 우울증 벗어날 수 있는지. 네, 이 우울증은 사실 사람들이 너 언제까지 우울증에 빠져 있을 거야? 너는 너무 마음이 여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많이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야, 그렇게 막 죽고 싶은 마음, 무기력한 마음, 그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야. 그 의지로 살아봐. 그렇죠. 그거 야, 하잖아요. 죽고 싶은 그 마음으로 너 사는 거야. 제 의지가 약해가지고 맨날 죽음 타령이고. 이거는 정말 그 사람한테 죽으라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사람마다 마음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타인의 우울과 무기력과 고통에 대해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우울과 무기력은 왜 오는 거냐면 게을러서 오는 게 아니라 잘해 보려고 정말 잘하고 싶어서 많이 노력했으나 실패했을 때 우울과 무기력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받아야 해요. 저 사람이 정말 노력했는데 지금 안 돼서 지금 좌절하고 상처받았구나. 위로가 필요한 시기이죠. 근데 주변에 그런 위로를 잘해주는 사람은 정말 잘 없습니다. 극소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친구는 나다. 그리고 내가 나한테 좀 잘해주자. 우리가 늘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남한테 기대하지 말고 내가 나를 챙기는 걸 해야 해요. 저는 저에게 선물도 자주 하고요. 우리가 상담 치료를 해보면 체력이 좀 있는 분들은 우울감, 무기력 치료가 좀 빨라요. 근데 체력이 아주 약해져 있는 분들은 이 치료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몸의 근육이 마음의 근육이다. 이건 100% 진리예요. 내가 좀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운동은 정말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운동을 하려고 하지 말고 헬스 끊어놓으면 그날부터 스트레스잖아요. 매일 가야 되고 얼마 날렸다. 그냥 걷는 거예요. 최대한 엘리베이터보다 계단 그리고 출퇴근할 때 최대한 대중교통 조금이라도 더 걷자. 그래서 저는 제 차 트렁크에 색깔별 운동화 7, 8켤레가 딱 있어요. 구두는 딱 하나, 강의할 때만. 그래서 그날 기분에 좋은 운동화를 신고 무조건 걷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몸의 근육을 길러야 하고 그리고 내가 나를 자꾸 칭찬하는 거 해야 합니다. 셀프 컴패션이라고 하는데요. 컴패션이라는 연민이라는 단어가 심리학에서 아주 핫해요, 지금. 타인에 대한 연민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를 스스로 연민하는 것, 내가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셀프 컴패션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도 다 힘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칭찬하고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나니까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나 자신을 응원하는 것, 이건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수하고 로션 바를 때 우리가 제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내 얼굴을 정면으로 그쵸. 마주하는 거잖아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네. 작가님 이렇게 바르실 때 그냥 바르지 말고 아, 잘생겼다. 나이 들수록 인상도 좋고, 잘생겼어? 예. 밤에도 우리가 뭐 가끔 안 씻긴 하지만 주로 씻지 않습니까? 네. 그때 거울 보고 멘트 또 저는 바꿔요. 더 예뻐졌어. 밤에도 빛나. 그래서 나에게 잘생겼다, 예쁘다도 해주고 잘하고 있어. 그리고 저희가 직장인 집단 상담할 때 이렇게 눈을 감고 자기를 안고 이렇게 쓰다듬고 두드리면서 나는 내가 참 좋다. 나는 내가 참 좋다. 이걸 한 10번 정도 해요. 그럼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눈물을 막 쭉쭉 흘려요. 한 10번 되면. 그쵸. 그런 걸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가족끼리도 해보면 좋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하신 게 저도 운동, 그다음에 셀프 칭찬하는 맞습니다. 습관을 들이자는 건데 네. 저 우울증 관련해서는 사실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우울증을 한 1년 정도 되게 세게 앓았었거든요. 그리고 다 낫고 난 다음에 그때 제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울증을 낫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 그래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걸 했거든요. 집 바꾸고 뭐 차 바꾸고 거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얘기한 거고 그 외에 뭐 생활 습관, 뭐 만나는 사람 다 바꿨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다 낫고 건강히 살고 있지만 저는 늘 이렇게 말하거든요. 누가 저한테 다 나은 거냐고 물어보면 다 낫진 않았다. 나는 다 나았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마음 한켠 어딘가에 내가 보지 못한 마음이 아픈 고관이 있을 것 같다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이신 분들은 언제든지 내 마음이 다시 건강하지 않을 때 역행할 수 있는 어느 점이 있는데 그걸 내가 알고 생각한 것과 나는 이미 다 나았어 라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나를 터널로 다시 끌고 가면 그때의 그 멘탈은 이제 내가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다 맞아요. 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우울증을 완벽하게 낫는다라는 거는 참 힘들다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작가님도 글을 쓰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타인과 소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공감하는 능력도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은 우울증이 어느 정도 당연히 있어요. 어느 정도 우울증이 당연히 있고 그래서 더 깊이 생각하고 그 고통을 글로 기록하고 싶고 그리고 어머니의 이야기도 글로 쓰실 수 있었던 것도 지나간 것 하나하나도 다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아픔도 그냥 흘려보내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픔도 고통도 다 가치가 있다는 걸 아니까. 세상에 훌륭한 작가와 예술가들은 다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그 우울이 있었기 때문에 타인의 삶에 관심 갖게 되고 이런 소통도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나의 어느 정도의 우울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 나의 우울에. 네. 그래서 우울증과 저도 평생 친구로 지낸다고 생각해요. 저도 항상 이렇게 겨울로 갑자기 추워지는 이때 이유 없는 우울이 와요. 그리고 불안합니다. 나 아무 이유가 없는데 왜 우울하고 불안하지 생각해 보면 내 몸에 저장돼 있는 겨울에 대한 공포, 그 가난하던 대학생 시절에 그래서 나한테 이게 오는구나. 지금은 내가 이제 넉넉해졌지. 참 감사하네. 다행이네. 이러면서 우울증과 저는 계속 친구가 되어서 잘 관리하면서 글 쓸 때 잘 우울을 활용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우울증을 낳았던 여러 가지 방법 중 가장 마지막에 방법이 있는데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우울증에 걸린 원인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궁극에 들어가니까 고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더 이상 이제 세상에서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뭐 한두 명 정도 엄마와 뭐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이제 그런 사람이 다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굴 만나도 채워질 수 없는 것들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사람을 만났어요. 그냥 친한 친구들을. 예를 들면 첫째 날 첫째 날 박사님 만나고 둘째 날 다른 친구, 셋째 날 뭐 누나, 넷째 날 동생, 뭐 30일 동안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만나면서 왜냐면 저는 외로우니까. 너무 고독하니까. 그래서 그분들 만나서 제 아픈 거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다 얘기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들을 만날 때 늘 하고 있었던 게 마음속으로 뭐였냐면 그들을 만나서 밖으로는 굉장히 정상인 척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 날 무서워하면 안 되잖아요. 내 마음이 혼돈을 치고 있지만 그걸 다 꺼냈다가는 도망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들과 이제 한 2시간을 만났어요.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헤어질 때 됐어. 마음속으로는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헤어져서 내가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결국에 제가 나왔던 가장 마지막에는 결국 나를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나밖에 없다라는 거를 마지막에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일어설 수 있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박사님 이쪽 분야 굉장히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이렇게 했던 것들이 방법들이 뭐 괜찮은 건지 또 너무나 잘하셨어요. 시청자들도 적용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맞아요. 그래서 세상에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 절친 사귀는 법, 100% 성공하는 법 딱 하나예요. 내가 나랑 잘 놀고 잘 지내야 돼요. 예. 그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결국은 나구나 깨달으셨잖아요. 이 깨달음은 평생 내 다리에 힘을 주는 가장 좋은 깨달음이에요. 이걸 누가 말로 아무리 해줘봤자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쵸. 그래서 내가 나랑 잘 놀고 친해지는 연습을 오늘부터 조금 해보시면 돼요. 저도 예전에 외로움이 저를 죽일 정도의 큰 고통이었다면 우리가 외로움은 힘들지만 고독은 즐길 수 있는 거거든요. 외로움에서 좀 멀어지면서 고독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노는 방법을 자꾸 연구하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철인 3종 경기를 제가 했던 것도 뭐냐면 그거 혼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팀워크가 아니라 또 달릴 때는 또 바람과 친구가 되고 수영을 할 때는 또 물과 친구가 되고 자전거를 탈 때는 다른 도구의 힘을 빌려서 내가 이렇게 쌩쌩 달리면서 더 시원한 바람을 맞을 수 있다는 걸 또 즐기게 되고 네.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도 혼자 고독력을 키우는 혼자 노는 방법이죠. 그래서 저는 뭐 끊임없이 뭐 만들고 막 혼자 노는 걸 엄청 많이 개발해요. 늘 새로운 거. 그만큼 혼자와의 시간이 네.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그렇죠. 그러다가 또 네. 취미생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또 함께 하면 좋은 것이고요. 예. 또 이 타인이 필요할 때가 있고 나 맞아요. 스스로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적당히 거리 두면서 한 5명 정도랑 친하게 지내고요. 내가 외로울 때 외로움을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봉사입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가서 100% 그냥 주고 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우리 마음을 아주 보람으로 가득 차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제가 이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2 단어가 이제 거리두기와 가지치기. 제일 와닿았거든요. 그게 방금 전에 말씀하신 사실 사람들과의 간격이 나무의 간격처럼 3m 이런 심리적인 거리가 필요하다는 거고 가지치기 또한 어떻게 보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좀 쳐내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사실 우리가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사실 조금 있어서 다 안고 가려고 하잖아요. 특히 나이가 어릴 때일수록. 근데 이제 내게 너무 힘들고 자존감 떨어뜨리는 사람은 내 인생에서 네, 맞아요. 가지치기를 할 필요가 있다. 가지치기를 적당하게 잘 해주지 않으면 그 나무는 뿌리까지 썩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마이너스인 사람들까지 내가 다 잘 지내려고 안고 가려고 하다 보면 내 뿌리가 썩어서 내가 바로 서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이제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책의 문장으로 정한 게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은 바꿀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상대방이 그런 남을 도려내는 그 칼 같은 말들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남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의 길이라도 바꾸는 게 우리의 행복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만난 매소님은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의 저자 박상미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